네, 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채권을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병신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읽는 데 집중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크게 딴다. 이게 이제 제 15년 투자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강왕국입니다. 제가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 뭔가 딴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든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6월 초부터 채권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왜 6월 초야? 5월 초 아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것도 분명히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독일 요즘 왜 이렇게 덥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37도요. 저 진짜 미치겠습니다. 아,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성균관대에서 이제 학생분들, 그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퀀트 강연을 하나 했는데요. 네, 아마 이제 들으시는 그분들보다 저 떠드는 제가 더 신났을 겁니다. 아, 저는 느꼈죠. 아, 나는 정말 관종이구나. 이런 거를 느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저한테 이 멋진 이제 부채를 선물을 하셔가지고 그나마 이 37도가 좀 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저도 이제 강원국도 5월에서 10월 동안에 저는 보통 주식 안 하고 쉬기만 했거든요. CMA 다 넣고. 저도 돈을 좀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122번 영상을 찍은 겁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알고 싶었거든요. 11월, 4월 주식, 5월, 10월에는 뭐 하는 게 좋은가 했는데,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월에서 10월에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가문의 원수에게나 권하는 이제 그런 나쁜 짓입니다.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122번 영상에 주식과 상관성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자산 이런 걸 찾아봤죠. 결론적으로 금, 달러, 미국, 한국 채권, 가상화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가상화폐는 제가 당연히 제가 아주 깊게 인볼브가 되어 있는 헤이비트를 통해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벌써 두 번인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절대 수익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MDD 한 5% 정도 되는 그런 전략들이죠. 네, 그리고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말 딱 5월이 되자마자 헤이비트 수익이 확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강원국 죽인다. 야. 11월, 4월은 주식, 5월, 10월은 딴 거. 근데 이 딴 거가 진짜 약속을 한 것처럼 5월에 주식시장이 확 꼬꾸라졌고, 네, 그리고 가상화폐가 5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네. 근데 저도 사실 122번에 제가 뭘 짓거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오늘 제 영상을 유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야, 저거 좋은 영상이네. 야, 저거 누가 만들었어? 아, 나였네. 뭐 이러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채권은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제 가상화폐는 제가 헤이비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채권은 어떻게 하느냐?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강원국은 주식쟁이지 채권을 해본 적도 없고, 매우 얄팍한 CFA 지식밖에 없습니다. 이 CFA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수능과 되게 비슷해요. 얄팍한 지식,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지식을 무지하게 많이 아는 이제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알면은 아 내가 머리가 좋고 잘난 사람이구나 하고 착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국 수능과 CFA는 코렐레이션 0.95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CFA를 하면서 이 얄팍한 채권 지식을 조금 이제 배웠는데 그게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당연히 하나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는 근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제가 개뿔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병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버핏의 명언이 하나 나오죠. 병신이 지가 병신인 줄 알면 더 이상 병신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나 병신 아닌 거야? 병신인 거야? 아, 헷갈리네. 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병신이 지가 병신인 줄 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 나는 병신이야. 나는 개별주를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주가 지수 ETF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주가 지수를 추정하면서 똑같이 돈을 벌겠죠. 그것만 해도 그 전문 투자자, 프로 펀드 매니저들의 90에서 95%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채권 투자의 제 목표는 뭐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월까지는 제가 주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금을 어디단가 이제 파킹을 해놔야 된다. 그게 컸고 그리고 그래도 파킹을 하는데 CMA보다는 조금 더 벌고 싶다. 이제 이런 욕심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도 채권을 하면서 경험도 조금 쌓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은 네, 하는데 적게 깨지기. 네, 이게 이제 제 주로 목표였고요. 제가 이제 제 122번 영상을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한 8분째인가? 이제 그런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미국, 한국 장기 국채
각각 50%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국 국채 투자를 하면은 이제 달러화 효과도 좀 보고 채권 효과도 보고 그리고 한국인은 이제 원화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얘네 둘도 상품 관계가 완벽하지 않고 오히려 꽤 낮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면 분산 투자 효과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21세기에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면은 5월에서 10월 그 6개월 동안 투자만 했어도 복리 수익 6.5% 그리고 MDD 12%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전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쯤 제가 그 KLS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한국에는 어떤 채권 ETF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냐 하면요. KLX는 들어가면 늘 짜증납니다. 전 맨날 헷갈려요. 여기 뭐가 있는 건지.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스팀을 봤는데 또 5분 동안 이제 욕을 막 하면서 찾았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이게 번호 603003인데요. 네, 이게 어디 갔냐? KLX. 그쵸. KLX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더럽게 복잡합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봐 시장 정보 아이고 ETF 상품 비교 검색 야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드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짜증나. 어쨌든 60003이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여기 독일이기 때문에 이게 클릭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윈도우를 열어놨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기초 자산을 제가 채권으로 이제 바꿔놨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고 조회를 누르면은 전 또 독일이니까 더럽게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귀중한 그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뭐를 찾을 수가 있냐면은 뭐 이제 그 채권 ETF 기초 지수 그리고 이제 수익률 그리고 추적 오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수와 ETF의 괴리 이런 걸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ETF가 저한테 얼마를 뜯어가는지 그리고 ETF가 얼마나 거래량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쵸 상품 권색이면 되게 제너럴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수익률 최근 1년 나오고 이제 어떻게 과세가 됐냐, 기초 지수가 무엇이냐, ETF가 언제 상장되었느냐, 총 보수가 얼마냐, 추적 오차가 나오고, 그리고 변동성이 뭐 높으냐 낮냐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투자 설명서 이런 것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수익률을 보면 여기 뭐 이제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3년, 5년 이렇게 수익률도 나오고 추적 오차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량이랑 거래 대급 이런 거를 다운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엑셀표로 다 정리를 한번 해봤죠.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채권 ETF의 총 보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국내 채권은 0.15% 언저리, 그리고 해외는 0.3% 언저리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추적오차 괴리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꽤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여기 뭐 코덱스 국채 선물 10년 채권 이런 거에만 투자를 해도 최근 1년 동안에 막 10%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27%는 레버리지이고요. 레버리지는 제가 별로 하고 싶진 않죠. 마이너스 6% 이건 뭐야? 이거는 당연히 인버스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말 의외로 채권을 가지고도 1년에 뭐 8%, 10% 수익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체린이 채권을 처음 하는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채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개별 채권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병신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병신이 맞나? 아닌가? 어쨌든 저는 당연히 이제 지수만 하는 겁니다. 지수 ETF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총 감상을 드리면은, 야, 채권 ETF, 이거 의외로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류율 낮지, 보수도 낮은 편이지,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LP들이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를 한 방에 사는 것도 별 문제가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매수와 매도 호가가 차이가 0.1에서 0.2%?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슬리피지도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모멘텀도 최근 1년 동안에 수익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제안한 그 전략 그러니까 50%는 한국 장기국채, 50%는 미국 장기국채 이렇게 투자하는 게 복리 수익은 꽤 괜찮았는데 MDD가 12% 나왔어요. 이거는 저한테 너무 높습니다. 아니 돈을 파킹하는데 막 10%씩 맞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거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일단 20년 장기채가 아니라 한 10년 정도 국채로 투자하게 되었고요.
네, 10년 국채가 20년 국채 대비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MDD가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야, 10년 국채만 다 투자하는 것도 너무 위험해 보여. 그러니까 이 중기채, 10년채에는 자산을 50%만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CMA와 거의 비슷한 뭐 3년 국채, 되게 단기 국채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MDD가 뭐 한 5% 정도로 축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 기본 그 중기채 전략이 MDD가 12%인데 이거에 한 절반밖에 투자를 안 하고 나머지 절반은 MDD가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전략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DD 5%이 정도 나올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쉬운 거 뭐냐면은 제가 5월 초에 매수를 했으면은 돈을 벌었을 텐데 제가 6월 초에 매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네, 가왕국도 이제 투자의 강점은 이제 별로 없고 약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은 네, 이상하게 맨날 매도 타이밍을 미룹니다. 네, 그리고 좀 복기가 좀 부족한 편이고 이 두 개가 제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진짜 묘하게도 이게 이렇잖아요. 아니, 5월 초에 살 수도 있고 6월 초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이제 6월 초에 사도 돈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되게 희한하게 제가 매수매도를 어떤 이유든 미루잖아요. 그럼 그 미루는 동안에 늘 손해를 봅니다. 정말 신기하죠. 정말 투자의 신이 야 임마 강왕구 네가 계획했던 대로 해 이 X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투자의 신이 정말 제가 매수나 매도를 밀어가지고 돈 번 적은 진짜 한 번도 없고 맨날 깨졌습니다. 그것도 꽤 큰 금액을 깨진 적도 많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나는 병신이다. 그렇죠. 강원국도 병신입니다.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네. 어쨌든 그 밑에 보시다시피 저도 이제 6월에 이 세 개 ETF를 결국 샀습니다. 고세프 국고채 3년, 고세프 국고채 10년, 타이거 미국채 10년 이렇게 샀는데 네, 보시다시피 저는 이 세 개를 샀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병신입니다. 이 타이거 미국채 10년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마이너스 1.8%에 도달했네요. 예. 뭐 그렇죠. 제가 사면 원래 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요약 하면은 네, 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채권을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병신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워런 버핏이 영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Paradoxically, when dumb money recognizes its limitations, it's easiest to be dumb. 그러니까 바보 병신이 나는 병신이다. 오케이 인정을 하면은 더 이상 병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자, 이제 이거를 들으시면서, 강원국제 맨날 이상한 독일어 엑센트 영어를, 섞인 영어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래 독일 애들이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을 만든 거잖아요. 앵글로, 섹슨, 전부 다 독일 숲에서 살던 야만족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영국에 갔는데 독일을 제대로 기억 못 해가지고, 이상한 슬랭을 만든 게, 이제 그게 영어입니다. 독일어가 원래 원조고 영어가 독일어 사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발음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투자의 기본은 MDD를 작게 가져가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버핏이 명언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한 말인데 조금만 읽는 데 집중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크게 딴다. 이게 이제 제 15년 투자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건 필요 없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안 다룬 게 있죠. 자 가상화폐 다뤘고 달러 들어있고 채권이 들어있고 한국 채권이 있는데 금은 안 넣으십니까? 라고 여쭤보실 텐데요. 네, 일단 저는 뭐 금에 대해서는 더욱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금은 그냥 모멘텀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저도 좀 솔깃합니다. 그치. 오른 놈이 원래 계속 오르는 거 아닌가. 신고점 돌파해가지고 1,400불이 넘어갔다는데.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진짜 뭐 단순한 모멘텀 전략, 뭐 20일 고점을 매수하고 10일 저점 깨지면은 매도하기, 뭐 이런 전략도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은 MDD가 70%인 아주 리스키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5에서 10%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주식적인 강한국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에 탐험해가지고 돈 잃는 거 이제 구경하는 거. 네, 뭐 저는 이거 하면서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채권이라는 새로운 세계에도 입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요. 내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막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막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막 미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채권 책 좋은 게 뭐가 있지? 별로 없네. 좀 더 분석해보자 해가지고 몇 개 책을 다운을 받고 읽기도 시작했습니다. 예, 투자의 마법은 사실 이겁니다. 돈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깁니다.
아, 오늘도 잔소리가 너무 많았네요.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당연하죠. 그쵸?